다우지수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은 보합 수준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괜찮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나왔느냐? 파월 의장이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섰지만 일단 거기에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연준 당국자도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또 경제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GDP부터 시작해서 실업 관련한 그런 부분들, 개인 소비 지출 뭐 등등 다 좋게 나와가지고 일단 다우지수를 끌어올리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금리 인상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거리도 같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에 후회, 실망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자,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괜히 팔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팔지 말걸 왜 팔았지?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그것 때문에 막 너무 뭐 실망하거나 또는 안타까워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보는데요. 여전히 팔고 있잖아요. 자, 이 부분들도 같이 알아보고요. 자, 역대급 엔저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휴가철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일본 여행객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일본 여행하게 되면 LCC 아니겠습니까? 최근 들어서면서 이 LCC 저비용 항공사들의 주가가 쑥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또 리오프닝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30일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네, 6월이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이 가장 최후의 날이죠. 자, 월말, 주말, 분기말, 반기말, 네, 세기말은 아니에요. 네, 일단은 마무리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입장, 물론 이제 미리 선 반영들을 많이 했겠지만은 하나의 어떤 그 과정이 끝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은 약간 뭔가 좀 시원함, 그다음에 섭섭함, 그다음에 또 다른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어 있죠. 자, 하반기에 이제 집중이 되는 이유가 그런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2분기 끝났어, 어쨌든 상반기 끝났어.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라는 식으로 많이들 생각하는 거죠. 다우지수가 0.8% 올라온 것도 이런 것들과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자, 다우지수는 올라가고 나스닥은 좀 이게 뭐 파란색으로 끝나긴 했어요. 근데 0.42포인트거든요. 퍼센트가 아니고 4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라고 일단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수치상으로 집기도 어려운 거죠. 13,000포인트짜리가 0.42포인트 빠졌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죠.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보합으로 마무리됐다. 그냥 거의 움직임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우지수만 시작 전부터 해서 끝까지 쫙 치고 올라가면서 플러스 0.8%를 기록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스닥은 보합, 다우지수는 올라갔다. 그럼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시장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겠죠. 네. 다만 왜 나스닥이 따라오지 못했느냐, 경기가 좋아지면 뭐예요? 금리 인상의 우려감이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글쎄요, 경기가 좋아지는 거는 좋은 건데, 금리 인상이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부담스럽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돼서, 뭐가 좋은 걸까? 그래도 경기가 좋아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미국 상무부가, 개장 전에 발표한 1분기 GDP 성장률이 2%로 잡혔어요. 2%. 최종 집계됐습니다. 자, 이게 예상치가, 1.4.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발표된 잠정치가 1.3이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 자, 성장률 개선은 소비 지출과 수출이 향상됐기 때문이다. 네. 예상치가 1.4였는데 2%. 자, 1과 2는 이 수치가 달라요. 아시죠? 1%와 2%, 100만원과 200만원, 1000만원과 2000만원, 완전 다른 거죠. 앞자릿수가 바뀌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1.9, 거기에서 2.0으로 나오더라도, 와, 쭉이네, 할 텐데, 이거 1% 초반이었는데 2%로 넘어갔다. 대단한 거죠. 자,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소비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비 지출이 3.8을 증가해서 4.2 증가로 상향 수준
수정되었다. 지난 분기에는 네, 1% 증가했었다. 근데 이게 4%대, 와,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1분기 소비 소비취의 이제 증가율은, 21년도 2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내구재 지출이요.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 1.3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16.3으로 증가합니다. 와, 이거 뭐 대박이네요. 그죠? 네. 내구재 지출이 엄청 늘어났다는 거죠. 내구재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전차 군단이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을 살 정도, 이 내구재를 살고 있는 정도라면은,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됩니다. 자, 성장률은 일단 계속적으로 2%대를 유지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목이 쏠리는 것이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실업률, 그다음에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어제 발표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약간 실업 지표로 봐야 되는데, 이것도, 네, 예정치보다도 26,000명 감소해서 23만 명 집계됐습니다. 예상치는 23만 4천 명이었어요. 근데 23만 명대 집계됐어. 그러면은, 네, 실업자도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용 지표도 좋아졌어. GDP도 증가했어. 소비 지출도 늘어났어. 뭐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연준이 마음 놓고 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파월 이야기 잠깐 볼까요? 스페인에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일정을 좀 마무리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FOMC 위원 대다수는 연말까지 금리를 2번이나 또는 그 이상 올리는 것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파월의 의견이 FOMC 위원회의 모든 이야기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발언인데, 그런데 그것과는 또 다르게요. 애틀랜타 연준 총재죠. 연은 총재는 뭐라고 했느냐? 아일랜드에서 열렸대요. 왜 다 이런 데 가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 네, 근데 아일랜드에서 행사가 하나 열렸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한동안 금리를 동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허용 가능한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을 2%의 목표로 이동시킬 정도로 충분한 명목금리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2%의 그런 인플레이션율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금리 수준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허용 가능한 범위, 즉 그렇게 멀지 않은 기간 안에 인플레이션을 2%대로 이동시킬 것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아무리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도요,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면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대가 3%대로 떨어지면은 2%와 완전히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리게 된다라면은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 했었고, 연준 당국자들은 뭐 특별하게 코멘트가 없었는데, 이번에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금리 동결을 해야 된다. 이 정도 금리면 충분하다. 곧 2%대로 진입한다.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 인플레이션에 도달한다. 그러면 더 이상 금리 올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2%대의 그런 인플레이션이 나왔을 때 파월이 또 다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2%에 도달했지만 한동안은 네, 금리를 더 동결해야 된다든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든지 또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은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뒤로 밀어놓고요. 어쨌든 인플레이션 낮아지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고해본다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에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봅니다. 어쨌건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의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든 은행이 다 통과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뭐냐면 재정 건전성 평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심각한 침체 국면을 은행들이 견딜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한 건데, 다 통과가 됐답니다. 모든 은행이 다 통과를 했다. 뭐, 긍정적이잖아요. 그죠? 괜찮네. 오케이, 좋았어. 네. 근데 이걸 가지고서 또 금리를 인상시킨다 이렇게 하기 좀 어렵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언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가 됩니다. 자, 기술주 움직임. 애플은 장중 190.07달러까지 올랐다. 마감가는 189.59달러. 5959네. 5959. 네. 왜요? 자, 190.73달러에 도달할 경우에 시총이 3조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 뭐 예전에도 한번 돌파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2조 9,800억 달러에 달했다. 네. 애플 움직임 괜찮네요. 그죠? 그럼 애플 관련한 종목군들 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일단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반기 기대감도 있다 뭐 그랬는데, 물론 이제, 이 마이크론 주가는 또 급락을 했어요. 한 4% 정도 내렸거든요. 이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중국의 어떤 반도체 제재, 여기에 또 마이크론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부분들의 리스크가 좀 커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어떤 반도체 종목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또는 마이크론 이런 것들은 반도체 종목군들에서 이제 중국 리스크가 부각됐을 때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얘기가 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 리스크에 의해서 미국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보이더라도 오히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뭐 전기전자 이런 쪽에서 움직임들은 긍정적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게 좋다는 얘기죠. 즉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 리스크 좀 무서운데 근데 다른 그 기업들은 뭐 그러든가 말든가 별로 관계없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수도 같이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자, 주말장이라서 약간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한번 멋지게 반등해주는 모습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바로 나오네. 네. 얘네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대요. 삼성전자는 30%, 현대차도 30%, 하이닉스는 무려 53%나 올랐답니다. 대단히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개미들이 이걸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팔지 말걸, 아우성, 후회돼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52주 신고가 어제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왜 팔았지? 팔지 말걸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0% 넘게 올라갔고 현대차도 30% 올라갔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팔아먹은 사람들이 이제 열받는다, 후회된다, 화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팔아먹은 종목 5개가 모두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53%, 현대차 30%, 기아차 39.8%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이렇게 내다 판 종목은 네, 외국인들이 다 사들였다고 하는 거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12조 원 넘게 매수했다고 하면 12조 원이요. 와, 올해만 12조 원이요. 무지막지하게 사들였죠. 자, 하이닉스는 1조 5천억, 그 다음에 현대차 1조 4천억, 기아차 5,800억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 자, 근데 개인들이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팔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나 이제라도 팔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기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또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면 일단은 개인들이 판다라는 것은 외국인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자, 판다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산다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 그 다음에 자금이 강하게 들어온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대형주 쪽에 집중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신규 자금들도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아먹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하죠. 팔아먹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하고 계속 들고 가는 게 중요한데 일단 팔아먹었다. 그러면 뭐 후에 일단 뭐 수익 내고 팔았거나 뭐 손실 복구하고 팔았으면 된 거죠. 뭐 그죠? 네. 그리고 또 조정이 들어온다거나 기회가 나오면 또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네.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겠죠. 증권사 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작년에 물려있다가 주식 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다. 자, 차익 실현이면 괜찮은 거예요. 수익 내고 팔았으면. 근데 손실이 많이 가장 큰 구간, 그 구간대가 연초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매도를 치고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뭐 9만 원대에 매수를 했다가 주가가 뚝 떨어져가지고 힘들어하다가 이제 한 6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가니까 탁 팔아먹고 2차 전지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연초부터 2차 전지로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냐면 3월달 넘어서 이제 4월달 이때쯤 돼가지고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면서 손실 좀 줄어주니까 요거 그냥 뭐 손실 조금 보고 팔든지 아니면은 수익권 들어오지 않았을 때 뭐 그 본전권 들어갔을 때 팔아먹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2차 전지 들어가서 지금 또 손해보고 있는 분도 계신단 말이죠.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 엇박자를 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둘 걸이라는 부분이 좀 되면 그냥 놔두면은 그래도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밑에서 팔아고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고 다시 고점에 매수한다. 이거는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왜 물렸었는지, 내가 왜 손실이 났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위치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매수하는 그 시점, 매수 타이밍, 이 부분들이 잘못돼서 손실이 났던 거였다고 생각한다면 절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네, 3분기가 되면은 주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전차 군단이 올라가게 되면 지수는 같이 따라 올라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 시점에는 일단 연고점, 즉 27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 2700 돌파는 근데 금방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700에서 3000 가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연말에 조금만 무리해준다면 3000포인트도 터치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올해가 아니에요. 내년입니다. 지금 내년도까지 증시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주도주를 밑에서 잡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역대급 엔저, 그래서 휴가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LCC 관련주들이 그냥 막 뻥뻥 뛰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뻥뻥 뛴 건 아닙니다. 그죠? 네. 이번 달에 뭐 10% 올랐다. 뭐 이 정도인데, 자, 코스피 지수가 좀 내렸잖아요. 이번 달에 1% 넘게 하락했다. 그래서, 시장 지수가 안 가고 있는데, 제주항공은 10% 올랐고, 티웨이 항공은 10%, 지니어도 10% 정도, 9.5%네요. 이 정도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네, 그냥 양호했다.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지수가 떨어질 때 일단 올라갔다라면 되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LCC 관련주들이 왜 올라가느냐? 일본 여행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 무엇 때문에? 엔저 현상.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 이제 돈을 쓰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부담스럽지 않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엔화에 투자하는 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가치는 더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엔화에 투자해서 뭐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뭐 투자한다. 이건 아니고요. 여행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뭐 가셔서 이제 지출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덜 쓰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체감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죠. 물가 같은 경우가 더 낮다라고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자, 어느 사이에 우리가 일본의 그 엔저 현상을 통해 가지고 일본 물가가 체감하기에 괜찮네. 일본 물가가 싸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까요? 불과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네, 일본에 돈 벌러 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 여행객들 많이 오고 그때가 하긴 일본이 호황이긴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네, 격세지감입니다. 그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4월에서 5월까지 140만 명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6월달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날 거고 7월달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왜? 휴가철로 들어가니까. 지금 비수기였기 때문에 이 비수기로 꼽히는 2분기에도 사람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뭐 성수기 진입하면 얼마나 많겠냐 이거죠. 그 가까운 일본이라는 생각이에요. 가까운 일본. 그냥 김포나 인천에서도 타겠죠? 네, 비행기 조금 타고 한 1시간 남짓하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제주도도 1시간 걸리는데 일본도 금방 그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네, 접근성이 좋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증권사연구원은 호황보다는 불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경기가 폭발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중단거리 노선으로 집중시키는데 한몫하고 있다.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멀리 뭐 저기 유럽 저기 멀리 간다거나 미국 뭐 비행기 타고 뭐 10시간 넘게 이렇게 가는 그런 장거리 노선이 아니라 가까운 곳이요. 네. 그냥 빠르게 갔다 오고, 왜냐면 휴가를 길게 쓰기가 어렵잖아요. 잠깐 갔다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빠르게 갔다 오고, 또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그렇게 물가가 비싸지가 않습니다. 아시죠? 네, 미국 가서 쓰는 돈하고요, 동남아 가서 쓰는 돈하고는 이게 차이가 달라요. 물론 이제 뭐 관광의 어떤 부분이나 뭐 서비스 진행인 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만족도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3, 4년 동안 이제 외국은 못 나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해외라는 것, 그냥 인천 공항에서 비행기 탄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설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일단은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 점차적으로 이제 늘어나긴 하겠지만은
지금은 이런 중단거리 노선 쪽으로 집중되는 것이 일단은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역대급 엔저도 일본령의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환율은요 800원대에서 지금 900원대 초반으로 움직이고 있다. 네, 900원대 초반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뭐 비슷한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유가 하락에 따라서 항공유 가격의 안정화,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LCC 관련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포인트다. 자,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여행을 늘어나고 항공 쪽에 항공주의 어떤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리오프닝도 연결을 많이 시켜봐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일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 쪽이 또 크게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CC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곳으로 가는 노선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여행이 적자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나간 사람들은 많지만 들어온 외국인들은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여행 수요가 적자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쓰는 것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쓰는 것들이 많아져야지 더 좋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요는 개선될 거 생각합니다만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LCC 쪽은 긍정적으로 뭐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판단은 좀 되고요. 휴가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 항공주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또 좋은 흐름들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리오프닝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눈앞에 딱 나타나는 시기는 3분기가 지나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바람 불 때쯤에나 이제 리오프닝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더 많이 있어서요. 이 중국 쪽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지만이 뭔가가 가능할 수 있겠다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올라왔다. 나스닥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팔지 말걸 하면서 역대급 아우성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뭐 지나가는 후에 네 해봤자죠. 그리고 먹고 팔았으면 돼요. 수익 내고 팔았으면 또 된 거고 또 그거 팔아서 또 2차전지로 수익 많이 냈다 그러면 또 그거 된 거죠. 근데 높은 데 사가지고 최저점에 팔아가지고 다시 최고점에 있는 주식을 사버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안 하시면 되고요. 네, 뭐 내가 매도한 것에 대해서 자꾸 실망감이나 또는 후회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잊어버리시고 수익 내고 팔았으면 잊어버리고 또 더 잘 되는 종목들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역대급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LCC가 쑥 올라갔다. 자, 일단은 LCC에만 국한될 것 같아요. 그죠? 리오프닝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중국 덩어리가 너무 크기도 하고요. 여행 수지 적자라는 걸 봤을 때는 나가서 돈 쓰는 사람들이 들어오서 돈 쓰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뭐 리오프닝 전반에 걸쳐서 부담이 좀 있겠죠. 아마 이런 것들이 적어도 참혹한 것 같아요. 누구냐? 그 관광지 바가지 요금이 있었잖아요. 네, 요즘에 뭐 코로나 없어지고 나서 축제, 지역 축제 있는데 거기서 바가지 요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해외 가지 뭐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아니 가가지고 뭐 오뎅 한 그릇에서요. 그걸 어묵 한 그릇에 10,000원씩 뭐 돼지고기 몇 점에 뭐 40,000원 뭐 이런 거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돈이 아깝다는 얘기예요. 돈이 아깝다.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하는 거, 우리는 안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자기 자승자박이죠. 지가 지손을 묶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네 이런 그 리오프닝 같은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3분기 지나봐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좀 시간 여유를 가지시고 LCC, 항공 같은 부분들은 그래도 네 점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들어온 사람이 별로 없더라도 나간 사람 많으면은 항공주들은 또 네, 이 수익성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주가 변동이란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주가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 아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상승 또는 하락을 하면서 하나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한동안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잡으면 절대 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쯤이면 끝나겠지? 아니에요. 한참 갑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요. 자, 주도주 같은 경우들은요,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못 팔아서 큰일 나는 게 아니고요. 몇 달에 걸쳐서 매도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면서, 이제는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주도주,
우량주 이런 것들 잡고 계시는 분들은요, 큰 시세가 나와서 매도 포인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고하시면 됩니다. 제일 쉬운 투자가 그런 투자예요. 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런 투자가 가장 좋은데 이런 거 안 하고 자꾸 단타 치시는 게 좀 안타까워요. 네, 자, 아무튼 오늘 주말장 화이팅 하시고요. 모든 게 더 잘 되실 겁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네, 새롭게 이제 시작한 하반기에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오늘 분위기 좋게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모두 화이팅 하시고 저는 장중 시간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